재혼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떠나자마자 자식들은 제 짐을 던지더군요. 빈손으로 당장 나가라면서요. 그때 변호사가 나타나 믿기지 않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20억, 그 수익자가 바로 저라더군요. 이제야 어머니라며 매달리는 그들을 뒤로하고 전 떠납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 정말 고마워요. 63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나이였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황혼이라 말하며 평온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시간을 통과하는 제게는 매일매일이 소리 없는 전쟁 같았습니다. 7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내보내고 홀로 남겨진 이 32평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집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적막함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그 공간에서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수저를 놓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역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살기 바빴습니다. 큰딸은 대전에서,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생업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어쩌다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늘 용건만 간단히 끝났습니다. 엄마 별일 없지? 응, 나 잘 있다. 이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거실에는 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쓸쓸하게 울렸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는 자식 따라 이민을 갔고 누구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만두를 빚던 윗집 언니는 노인정에서 쓰러져 요양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래층의 이 선생님은 치매가 와서 자식들이 모시고 갔다고 했습니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아파트 복도는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몸이 아플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다면 며칠 뒤에나 발견될까 하는 그 막연한 공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3층에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악취 때문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자식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일주일이나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저 숨소리 하나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순이 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 옆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리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는 진작에 치웠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빈 공간으로 남아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덥석 잡았던 것은 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두려움 앞에서 저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우세요라며 등록해준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씨 배우기냐 싶었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는 게 고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실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조용히 붓을 움직이며 먹향에 젖어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가 쪽에 앉아 묵묵히 붓을 휘두르던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조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절제된 몸짓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뒤 제가 붓을 잘못 잡고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붓은 이렇게 잡으셔야 힘이 덜 들어요. 무뚝뚝하지만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동철, 68이었습니다. 평생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산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는 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때론 소박한 국밥집에서 허름한 한 끼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거창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어요. 어느 날 그가 툭 내뱉은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혼자 차린 밥상만큼 서러운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꽃을 사주기도 하고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를 위해 도시락을 정성껏 싸가고 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손사래를 치는 제게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동지로서 서로 기대며 삽시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시작한 인연이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이 제 귀에는 세상 그 어떤 감언이설보다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라며 말렸고 특히 제 딸아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재산이나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딸의 자주 올게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시댁 눈치에, 아이들 학원에, 남편 뒷바라지에 바빠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벅찬 형편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제게는 딸의 걱정보다 그가 내민 따뜻한 손바닥의 온기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봐 줄 사람,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요? 라고 상의할 사람, 그게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함께 산 지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를 위해 국을 끓이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면 빵을 사왔고 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근처 온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당신 만나서 참 좋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함께 산 지 딱 1년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화장실로 가던 그가 복도 한가운데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제가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10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내려진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잔해 광범위 출혈로 우측 신체 마비, 언어 장애가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출혈 범위가 넓어서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셔도 보행 보조기 없이는 걷기 힘들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저는 아내라는 이름보다 보호자라는 명찰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새우고 의사가 부르면 달려가 상태를 듣고 간호사에게 사인하고 약을 받아오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일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선생님, 곧 나아지겠죠? 우리 이제 막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의 마비된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저를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30만 원, 거기에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합쳐도 6개월을 버티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낸 건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울먹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하지만 의사가 장기 투병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하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의부사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고 생업이 있어요. 아버지 간병은 아내인 아주머니 못 아닙니까? 그래도 친자식인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의붓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매달 용돈 드린 것도 있는데 이럴 때 힘드셔도 참으세요. 그게 아내의 도리 아닙니까? 용돈이라는 건 1년에 명절 때 각각 50만 원씩 준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빌미로 저더러 혼자 다 책임지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24시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라고 했지만 하루 15만 원씩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만으로도 제 통장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의붓자식들은 일절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마비된 다리를 주무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주며 제 손등은 거칠어지고 무릎은 비명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고 죽을 먹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벌써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고 있나? 하지만 저를 진짜 힘들게 한 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링거를 갈아달라고 간호사를 부르러 복도에 나갔을 때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붓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할머니 드린 게 신의 한 수였지 뭐야. 의부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오빠. 간병인 썼으면 한 달에 몇백은 나갔을 텐데 공짜로 저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좋아. 우리 돈 한 푼 안 들고.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재혼한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 일이더라.
의붓딸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빠 재산은 다 정리했어? 응, 벌써 우리 명의로 다 돌려놨어. 아버지 명의로 된 집도, 예금도, 주식도 전부. 나중에 돌아가셔도 저 할머니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가. 걱정 마. 잘했어. 저 사람 뭘 믿고 아버지한테 시집왔는지 모르겠지만 호구되는 건 저 사람이지 우리 아니잖아. 그들은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은, 동지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철저히 계산된 설계였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병실 화장실에 숨어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앉아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통장 정리를 위해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이 계좌는 이미 3개월 전에 해지되었는데요. 네. 그럼 돈은 어디로 갔나요? 자녀분들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도 가봤습니다. 그가 살던 아파트도 이미 의부사들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등기일자를 보니 우리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혼자 투병하기 두려워 저라는 희생양을 찾았던 겁니다. 자식들 역시 아버지를 모시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 한 푼 안 드는 유능한 간병인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배신자들을 그대로 두고 제 인생이나 챙기고 싶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저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돌린 이상 저는 간병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를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자식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 가엾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이런 선택을 했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화가 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도 어쩌면 외로움에 떠밀려 잘못된 선택을 한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처럼 되지는 말자. 나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속았고 이용당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들처럼 비열해질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묵묵히 간병에 집중했습니다. 의붓자식들의 노골적인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2년을 더 간병했습니다. 그들은 병문안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들러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아주머니 고생 많으시죠? 우리도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언제 죽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한쪽 팔다리만 마비였는데 나중엔 전신 마비로 진행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음식도 삼킬 수 없어 코로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그는 힘겹게 제 손을 잡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이제 그만 아파하셔도 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의붓자식들은 슬퍼하기보다 이제 귀찮은 일이 끝났다는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문객들에게 눈물 흘리는 신용은 했지만 뒤에서는 웃으며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파트 팔면 최소 5억은 받겠는데? 의부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거기다 예금이랑 주식 합치면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의붓딸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발인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한산해지자 의부사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아줌마 거 맞죠? 그는 무례하게 제 가방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네, 왜 이러세요? 이제 우리 아빠 없으니까 남남인 거 아시죠? 이 집도 우리 명의니까 오늘 당장 비우세요. 그래도 3년을 간병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의붓딸이 비웃었습니다. 간병비요? 아줌마 그동안 먹고 자고 한 게 얼마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간병비까지 달라고요? 양심이 있으셔야죠. 아줌마가 자처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의부사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우리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줌마만 손해예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간병하며 제 노후 자금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이게 받는 대가란 말인가요?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정중하게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인의 부인이신 김순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해동법무법인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고인 김동철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의붓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언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 정확히는 재혼하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가입과 함께 신탁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식들에게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이 보험만큼은 철저히 비밀로 하셨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총 20억 원이며 이 금액의 유일한 수익자는 고인의 배우자이신 김순자 여사님입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의붓자식들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습니다. 20억이라고요? 아,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의붓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거 우리 돈이에요. 의부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숨겨뒀을 리 없어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라니요? 여기 보험증권과 고인의 서명, 그리고 제 앞에서 작성한 공증 서류가 다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셨고 3년간 총 2억 원을 불입하셨습니다. 사망보험금 20억은 합법적인 보험금입니다. 의붓자식들은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보여줘요. 우리가 확인해야겠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서류를 볼 권한은 수익자이신 김순자 여사님께만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명확하게 명시하셨습니다. 본인의 투병을 진심으로 돌봐준 아내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자식분들이 이를 방해하거나 부인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다 해두셨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의붓자식들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7억의 재산마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비굴함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쫓아내려던 의부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맞아요, 어머니. 의붓딸도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저희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그들의 손을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더럽습니다. 어머니, 방금까지 나보고 빈손으로 당장 나가라며? 너희 말대로 난 법적 아내가 아니니까 간병할 의무도 없었어. 그런데도 3년을 밤낮 없이 모셨지. 너희는 그 3년 동안 뭐 했어?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온 적이 있어? 의붓자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어. 나는 그분의 진심을 믿어. 비록 처음 시작은 계산이었을지 몰라도 마지막엔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 이 20억은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준 위로금이자 사과야. 그리고 동시에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기도 하지.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라는 교훈 말이야. 어머니, 제발. 의부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집이랑 예금은 저희가 가지고 어머니는 보험금 가지시면 되잖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송? 내가 왜 귀찮게 소송을 해? 너희가 이미 가진 7억은 가져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 그리고 너희 아버지 재산은 내가 지낼 테니까 신경 꺼. 너희가 제사상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날 저는 짐을 챙겨 병원과 장례식장의 퀴퀴한 냄새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12월의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20억 통장보다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한 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홀로 남겨질 제가 얼마나 막막할지 말입니다.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후회되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속았고 이용당했지만 저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20억이라는 돈을 받았지만 사실 제게 더 큰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가 되었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20억이라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햇살 잘 드는 따뜻한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이자로 생활비를 씁니다.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도 가고 경주에도 갔습니다. 혼자 여행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유롭고 즐거웠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근처 요양원에 가서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분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딸아이와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20억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 돈 조심하세요. 사기꾼들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제가 요양원 봉사를 한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며 제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간병이라는 고통을 지나 결국 인간에 대한 예의로 마침표를 찍은 제63세의 재혼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혼자가 외로워서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20억은 보너스였고 진짜 선물은 제 안의 강인함과 품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계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채우려 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요?